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노량진 고시원. 난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 그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엔 관세직 준비를 했었지. 4월에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 시험을 아주 잘 본 것도 아니라서 공부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노량진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부모님께 좀 죄송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그러다 1시부터 6시까지 여자 총무를 구함이라는 고시원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지. 근데 사장이 진짜 깐깐하더라. 다음날 전화가 와서 짐 싸들고 입실하세요 라고 하길래 바로 짐을 싸들고 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막 시작한 상태였어. 할 일이 진짜 산더미였던 거야. 그래도 이거 2주 정도면 다 끝나요 라는 말에 좀 버티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 리모델링은 2달이 지나서야 끝났지.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야. 어느 날 어떤 중년 남자분이 고시원에 찾아왔어. 딸이나 아들 방을 보러 오셨나? 라고 생각을 했고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를 드렸지.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 혹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서 말을 꺼냈어. 자신은 방송국 작가라고 했고 몇 달 전에 이 고시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한테 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귀신 같은 거 진짜 질색하는 스타일이라 바로 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라고 반사적으로 말을 해버렸지. 그분은 이상하다. 밑에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저 여기 2년 넘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 그냥 막 아무 고시원에 들어와서 들쑤시는 그런 사람인가 싶었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 그런데 3주 후에 MBC인가 KBS 뉴스에 스페셜로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이 살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더라고. 화면 속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때 진짜 여기 고시원에 와서 나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본 그 중년 남자분이었어.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만 그냥 넘어갔지. 중년 아저씨 결국 뭐 살자한 사건이 있는 그 고시원을 찾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7층에 곱상하게 생긴 여자 입실생이 나한테 내려와서는 저 이게 뭐 같아요?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손톱이었어. 불투명하고 딱딱한 게 딱 손톱 느낌이더라고. 내가 이거 손톱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쵸 이거 손톱이죠? 하면서는 갑자기 막 미치겠다고 거의 경기를 하듯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랬어. 자기가 방 청소를 매일 하는데 손톱이 자꾸 하나씩 나온다는 거야. 방바닥에도 있고 미니 냉장고 위에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항상 화장실에서 손톱을 깎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 안에 손톱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대. 진짜 결정적인 건 그날 낮에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바람 소리인지 이상한 웃음소리인지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니 틱, 틱 이런 소리가 들렸대.
바로 책상 쪽으로 뛰쳐나왔더니 책 위에 손톱이 딱 하고 올라가 있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1층으로 내려온 거였고, 나도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막 줄줄 나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하더라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 고시원 누구 죽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 거래요. 헐,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귀신이 무서워서 밤 12시만 넘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약심장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모든 검색 사이트를 총동원해서 다 뒤져봤어. 근데 진짜였던 거야.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3월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 불합격을 한 뒤에 행거에다가 목을 매서 살자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장소가 바로 내 방 위층이었어. 그래서 이 짠순이 사장이 리모델링을 했던 거였지. 입실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총무님 행거 왜 없앴어요? 옷 걸 데가 없어서 불편하잖아요. 이러면 사장은 매번 그거 미관상 안 좋아서 없앴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이유는 그 행거에서 살자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더 무서운 얘긴데, 그 살자한 준비생의 친구들이 그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여자 총무한테 방을 한번 가보자고 했던 거야. 여자 총무가 열쇠로 문을 탁 열자마자 문 앞에 행거가 있었고, 거기서 뭐 더 말 안 해도 알겠지. 여자 총무는 그거를 직접 본 거잖아. 그날 바로 일을 관뒀고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한동안 사장이 그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야. 밤중에 몰래 119를 부르고 남자 총무들한테 뒷정리를 시켰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들리는 말로는 노량진의 고시원 몇 개 빼고는 전부 살자한 사람이 한 명씩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결국 그만뒀어. 사장님이 월급 올려줄 테니까 더 있으라고 막 매달렸지만 그 고시원에서 단 하룻밤도 더 못 자겠더라고. 왠 줄 알아? 내 책상에도 손톱이 올라와 있었거든.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씁쓸하면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아. 고시원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정말 나는 공부에만 몰두해야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성공도 있겠지만 많은 실패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고시원에서 그런 소문이 나오면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장이 쉬쉬하면서 시신을 방치했다가 밤중에 불러서 처리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그 가족이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 돋았죠. 결국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 고시원을 그만둔 이유, 이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 미치겠는데 그만두기 딱 전에 내 책상에도 손톱이 하나 딱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다는 그런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손톱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아무도 자른 적 없던 그 손톱, 왜 청소한 내 방에 항상 올라와 있었을까? 한국에서는 손톱이라는 게 주술적인 의미가 가지는 게 있나 봐요. 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쥐가 밤중에 깎은 나의 손톱을 먹으면 나의 분신으로 딱 둔갑을 한다.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많은 손톱 아닐까 싶습니다. 트라우마 생겨서 손톱 못 깎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못 깎을 것 같기도 해요. 손톱은 양밥을 할 때 쓰는 건데, 양밥이라고 하면은 비방이랑 좀 다르게 저주를 하는 행위죠. 손톱은 저주를 할 때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수살귀, 물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춘천 지암리. 우리 아버지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하셔서 여름이면 가족끼리나 친한 가족들이랑 물놀이를 자주 갔었어. 그러다 한 번은 춘천 지암리라는 곳에 놀러 갔는데 이모네랑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간 거였지. 아빠는
정말 전국 물놀이 명소는 다 꿰고 있으실 정도라 매표소에서부터 차를 끌고 한참 깊숙이 들어가시더니 여기 진짜 놀기 좋아.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한적하니까 여기가 딱이지 라고 하시더라. 그날 멤버는 이랬어. 이모, 우리 엄마, 1살 차이 친척 오빠, 3살 차이 친척 언니, 아빠, 그리고 나. 그때 내가 한 6살, 7살쯤이었는데 또래보다 키가 엄청 작아서 4살 정도로 보였어. 아빠랑 친척 오빠는 저 깊은 곳에서 비치볼 그걸로 패스하면서 놀고 있었고, 나는 엄마랑 이모랑 고기 굽는 자리 옆에 얕은 물에서 막 첨벙첨벙하면서 놀고 있었지. 물 깊이가 어른 남자 무릎 정도였고 아주 키가 작았던 나한테는 가슴 정도? 거기서 나는 잠수하면서 물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오른쪽 다리를 확 잡더니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물 깊이가 머리까지 잠길 만한 그런 깊이는 아니었는데 나는 물 밑으로 한없이 쑥쑥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신기한 게 물속이었는데도 누가 막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주 즐겁게 웃는 남자애들 목소리? 너무 잘 들렸어. 뭐지? 하고 다리 밑을 봤는데 마치 내 또래쯤 돼 보이는 빨간색 반바지 수영복을 입은 쌍둥이 같은 남자애 2명이 내 다리를 한 짝씩 잡고 장난치는 것처럼 나를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 밑을 보니까 우리처럼 작은 아이들만 겨우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동그란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었어. 계곡 물 깊은 곳인데 너무 깊어서 그런지 그 안이 아예 까맣게 안 보였어. 근데 웃긴 건 계곡이었잖아. 그 구멍 가운데 미역줄기 같은 게 2-3가닥 하늘하늘 떠다니는 거야. 그때는 그게 귀신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계곡인데 미역이 있네?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어. 내가 어릴 땐 진짜 순진했지. 그러다가 숨이 너무 막혀서 이 애들한테 야 장난 그만 쳐 하면서 막 발버둥을 쳤어. 근데 애들 분위기가 갑자기 싹 변하더니 정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사적으로 나를 밑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야. 정말 미친 듯이 허우적대서 겨우겨우 물 위로 얼굴만 간신히 내밀었어. 근데 그 애들이 계속 끌어당기니까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또 얼굴만 내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꾸루루루 살려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진짜 간신히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고기 굽느라 정신없던 엄마랑 이모가 내 쪽을 보고 어머 얘 왜 저래 하더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한 거야. 아빠가 비치볼을 던지다 말고 달려와가지고 쫙 해서 수영을 해서 내 쪽으로 오시는데 와,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하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 아빠가 나를 딱 물에서 건져내시더니 아니 물이 무릎밖에 안 오는데 애가 빠졌으면 당신들이 먼저 건져줘야지 나를 왜 불러? 이러면서 엄마랑 이모한테 한바탕 화를 내셨지. 그랬더니 엄마랑 이모가 애가 진짜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 수영 못하니까 당신 불렀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빠 여기 진짜 얕아 보여도 저기 깊은 구멍 있어 거기 막 미역도 떠다녀 하면서 나름 진지하게 설명했지. 아빠는 이게 뭔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내가 빠졌던 곳이랑 그 주변을 발로 다 밟아보셨어. 근데 정말 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 물안경을 쓰고 밑에를 봐보라고 해서 직접 봐보셨는데 그 구멍도 미역 같은 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대. 그렇게 아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친척 오빠랑 공놀이를 하러 가시고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첨벙첨벙거리며 놀았지. 근데 혹시나 해서 아까 빠졌던 자리 주변을 내 발로 이렇게 더듬어 봤어. 그리고 물안경을 쓰고 밑을 다시 보려고 몸을 딱 숙이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주변 공기가 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안 되겠다, 여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어린 나한테도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필사적으로 그냥 빠져나왔어. 그리고 그 후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 고기 굽는 옆에서 조용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산림청 아저씨 한 분이 순찰을 돌고 계셨나 봐. 그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여기서 노시면 안 돼요! 당장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야. 우리는 고기 구우면 안 되는데 혹시 들켜서 그런가 싶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불부터 끄고 있었는데도 그 아저씨는 계속 "지금 당장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니, 불도 껐고 불 그렇게 크게 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아저씨가 정색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노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면서 호통을 치셨어. 지금 생각하면 그 아저씨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여담이지만 우리 아버지 그 시절만 해도 조폭 포스 뿜뿜 나는 그런 인상과 체격이었거든. 가족끼리 동대문 같은 데 쇼핑을 가면은 한 5m마다 계속 검문을 당해. 웬만한 사람들은 말도 못 붙였어. 알고 보면 착한 분이신데 그런 비주얼의 아빠한테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통을 막 치던 그 산림청 아저씨, 와, 진짜 뭔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우린 그렇게 기분 좋게 놀다가 흥이 깨졌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친척 언니 오빠랑 뛰어놀며 하루를 마무리했어. 그때 그 계곡, 지금 생각해도 뭔가 그 자리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물은 무서워, 정말로. 그리고 그 미역줄기 같은 거 아직도 궁금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살귀, 물귀신에 관한 이야기였죠. 유추해 보건대 그 미역줄기, 검은 미역줄기는 혹시 시신의 머리카락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곡 같은 데 가거나 했을 때 검은색 미역줄기가 보인다? 무조건 도망치래요. 왜냐면 그게 사람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정말 크고 사람 시체라면은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검은색 미역줄기만 보인다는 거는 시신이 물속에서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물속 안에서 소용돌이가 있어서 시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위험한 거 플러스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러 가셔서 혹시나 검은 미역줄기를 보신다면 절대로 근처에는 다가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아저씨도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조폭 비주얼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빨리 나오시라고요! 물론 거기서 취사하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또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뭔가를 알고 계셨던 그 직원분이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말하기로는 쌍둥이 같은 남자 2명이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이 둘이 물속으로 끌어당겼다고 했잖아요. 쌍둥이가 사고를 당했던 거 아닐까요? 정말로 신기했던 거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들이 내는 소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뇌파로 들어온대요. 뇌로 직접. 그러니까 텔레파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글에서도 귀신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물놀이 조심하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살고자 수영을 배웠던 사람이고 수영은 하지만 물은 좀 무서워요. 물속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대처할 수가 없잖아. 그게 무서운 것 같아. 강 중에 홍천강에 귀신이 많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게 어릴 때 놀러 갔다가 사람이 빠져 죽는 거 봤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정말 트라우마 생기시겠다. 홍천강 저도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강 각 10바위에 귀신이 있대요.
각시바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이모는 무당 1편. 나는 경기도에 사는 22살의 평범한 사람이야. 얼굴은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얼굴인데 이 키가 흔하지가 않아. 워낙 작아서 안 흔한 거지. 요즘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도 꾸리꾸리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얘기하던 내가 겪은 진짜 소름 끼쳤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과장도 없고 거짓도 없어. 앞으로 내가 살면서 겪게 될 미래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야기 시작할게. 우리 집엔 이모가 4분이 계신데 그중 셋째 이모가 무속인이셔. 내가 아주 어릴 적, 그러니까 거의 갓난아기였을 때 그때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들었어. 엄마 말씀으로는 처음엔 신내림을 계속 거부하시다가 하루하루 몸이 말라가고 고열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하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대. 그러다가 결국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한때는 결혼도 하셨었는데 이혼도 하시고 무당의 길로 들어서셨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무속인이라기보다는 불교색이 좀 짙은 그런 무속인이셔. 길 가다 보면은 뭐 땡땡사, 땡땡도령 이런 간판 걸린 집 있잖아. 그런 스타일의 무속인이라고 보면 돼. 이모가 모시는 신은 총 6분이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내가 2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 속의 장군님, 5살, 6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 동자승,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신령 같은 존재의 남자,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투는 40대, 50대 같은 여자분. 나는 이모가 접신하신 장면을 직접 본 적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6번째 신은 눈앞에서 뵌 적도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겪은 사건을 말해볼게. 6년 전 일이야. 나한테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어. 심장도 약하고 기도 약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아서 가위에 엄청 자주 눌리는 사람이었어. 거의 일상처럼 눌릴 정도였고 가위를 깨는 요령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지. 그 당시 누나는 고3이었고 입시 스트레스로 엄청 예민했어. 그런데 하필 그런 시기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했거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동네 근처로 이사를 한 거였는데 누나가 그 집에서 가위를 막 계속 연달아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사 첫날 밤부터였던 걸로 기억해. 나는 자다가 누나가 에악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엄마 아빠 방으로 가는 걸 봤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위에 눌렸는데 뭔가가 자기를 계속 짓누른다고. 게다가 이상한 목소리도 들렸다고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처음엔 그저 깜깜한 상태에서 귀에서 삐 하는 기분 나쁜 고주파 소리만 들렸다고 했어. 워낙 자주 눌리는 일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 근데 문제는 다음날 또 가위에 눌린 거야. 그때 시계 초침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째깍 울리더래. 그 다음날엔 누운 채로 눈을 딱 떴는데 방 안 전체가 붉은빛, 마치 핏빛처럼 보였대.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어. 누나 방에는 낮은 옷장 서랍과 그리고 붙어있는 화장대가 있었고 그 화장대에는 반신 거울이 있었어. 그 위치가 딱 침대에 누우면 약간 옆쪽으로 비치는 정면에 걸쳐 있어서 누워있을 때 거울에 자기 모습이 살짝 비치는 그런 구조였어. 가위 눌린 지 나흘째 되던 날 누나는 처음으로 형체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 방 구조가 여전히 붉게 보이고 가슴 쪽엔 강하게 뭔가 막 눌리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해. 시야 정면엔 검은 형체가 있었고 귓가에서는 윙윙
하는 진동음 같은 게 계속 들렸대. 그때 갑자기 그 하는 그 소리가 딱 끊기더니 야, 너 내 말 들리지? 하고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형체는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고 했어. 누나는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왔대. 가위가 눌린 거지. 그랬더니 아, 재밌어. 야, 더 소리쳐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가위에서 팍 풀렸대. 그리고 누나는 그 길로 막 울면서 내 방으로 뛰어왔지. 그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놀랬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이후로 누나는 며칠 동안 내 방에서 같이 잤어. 근데 공부가 안 된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이야! 이렇게 진짜 귀가 찢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야. 옆집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누나는 귀신을 봤다며 또 목소리를 들었다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나중에 누나한테 자세히 들은 이야기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는데 또 가위에 눌렸대.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더래. 너 없는 동안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 이번엔 쉽게 안 놔줄 거야. 너 또 도망갈 거잖아. 그 목소리는 정말 하이톤의 그 간사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기분 나쁜 여자의 목소리였대. 이후에도 누나는 나랑 같이 자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다크서클에 코피까지 자주 터지고 학교에서는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어. 결국 엄마가 셋째 이모한테 연락을 했고 며칠 뒤에 이모가 우리 집으로 왔어. 이모가 가방에서 온갖 의식 용품들을 꺼내셨어. 알록달록한 천, 검은 봉투, 화로, 징, 방울. 분위기가 딱 그 전설의 고향의 무당 그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누나 방을 딱 보더니 혼잣말처럼 욕을 하시는 거야. 이 육실을년이 감히 씨. 그러시더니 부엌칼을 달라고 하시는 거야. 창문을 전부 열라고 하셨어. 화로에 불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며 접신을 시작하셨지. 첫 번째로 동자승이 오셨어. 말투와 행동 모든 게 애 같았어. 막 방방 뛰고 말투도 막 까불락까불락하고. 누나 몇 살이야? 누나 그 방에서 뭐해? 왜 우리 이쁜 누나 괴롭혀? 할머니한테 이른다? 이런 식으로 막 깐족깐족대면서 누나를 놀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외할머니가 오셨어. 내 손주한테 뭐 하는 짓이여? 썩 나가지 못해 이 잡년 같으니라고. 이런 욕이 섞인 호통과 함께 팥을 누나 방에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누나를 상의 탈의를 시키고 형형색색 천으로 막 감싼 다음에 부엌칼을 불에 달구고 그 칼날로 천을 베듯 등을 막 긋기 시작하셨어. 물론 살을 베는 건 아니고 상처는 안 났지만 빨갛게 자국은 남았대. 의식이 끝난 후 부적을 문 위에 붙이고 작은 부적 주머니도 주셨어. 그 이후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현상이 사라졌어.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어. 의식이 끝난 그날 누나 방 화장대 거울이 중앙에서부터 거미줄처럼 촥촥촥촥촥 금이가 있었던 거야. 마치 거울 안쪽에서 터진 것처럼. 이모님이 거울 쪽으로 뭔가를 던지신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모님이 저거 지금 당장 버려 라고 하셔서 화장대랑 거울은 그날로 다 갖다 버렸지. 이걸로 이야기는 끝이야. 믿거나 말거나는 네 자유인데 나는 진짜 진심으로 겪은 일만 쓴 거야. 이 외에도 내가 겪은 이상한 일이 몇 개 더 있어. 지금 이모님은 무당 생활을 정리하고 계룡산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조용히 지내고 계셔. 가끔 큰일을 앞두고는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 정말로 소름 끼치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키가 조금 작은 남성분이십니다. 22살이고 이제 그분의 셋째 이모님이 무속인이시고 그 무속인 이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잘 때 자는 모습이 비추는 그런 거울, 반신 거울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뭔가 들러붙었던 것 같아요. 이모님도 그걸 보자마자 저거 갖다 버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아실 거예요. 혹시나 주무실 때 나를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그거 다 돌려놓으세요. 다른 곳으로. 혹은 버리시던가. 거울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합니다. 다행히 누나한테 붙어있던, 그러니까 누나 방에 있던 거울에 붙어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죠.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귀에서 삐 소리가 났다. 근데 그 삐 소리는 귀신들이 사람하고 주파수를 맞추려고 찾는 소리다. 근데 이 사연에 나왔죠. 이 가위에 계속 눌리던 누나가 귓가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와 주파수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그렇게 말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나 봐요. 귀신이 사람과 주파수를 맞출 때 나는 소리, 삐. 저 삐 소리 들린 적 있었는데 저도요.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제가 그 귀신이 드글드글한 집에서 정말 이유 없이 삐 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직접 겪었으니까 아 그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리고 웃기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귀신 들린 집에서 살았을 때 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어머니도 그 집에서는 자주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귀신 들린 집이 있어요. 저 가위 눌릴 때 들어본 적 있어요. TV 방송 끝날 때 나오는 그런 소리요. 저도 그런 소리. 근데 그게 귀신이 이거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소리래요. 나 그거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무서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이모는 무당 2편.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이야. 우리 이모님은 지역을 꽤 자주 옮기셨는데 맨 처음엔 경기도에 계셨다가 부산으로 옮기셨고 천안을 거쳐서 지금은 전편에서 말한 것처럼 계룡산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셔. 이번에 말해주려고 하는 에피소드는 이모님이 부산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야. 그때 이모님께 정말 많은 신도분들이 계셨거든. 내가 이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놀러 갔을 때만 해도 신도들한테서 전화가 하루에 막 3통, 4통씩은 기본적으로 걸려왔어. 난 원래 무당이라는 게 다들 저 정도로 바쁜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신도가 정말 많은 편에 속했대. 지금은 이모님이 정말 아끼셨던 몇몇 신도분들 빼고는 전부 연락을 끊으신 상태야. 신도들 중에는 사업가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이모님께 여쭤보면 그 일은 해도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 일은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 등의 조언을 해주셨대. 근데 신기한 건 그 조언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야. 신도들이 이모님께 정말 깍듯하게 인사드리는 걸 보면 정말 이모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져.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포스 같은 게 있달까? 근데 이모님은 금전 욕심이 전혀 없어. 사치품 같은 걸 받는 거 정말 싫어해. 누가 비싼 옷이나 귀금속 같은 거를 슬쩍 건네면 욕하고 호통치고 집에서 그냥 내쫓을 정도야. 나도 그걸 눈앞에서 본 적이 있었지. 이모님 집 TV도 아직도 그 옛날 브라운관 TV 있지? 뒤에 툭 튀어나온 거. 그리고 정규 방송만 나오는 거. 그런 거였고 신도들이 어떻게든 뭔가 좀 편한 걸 드리려고 해도 이모님은 필요 없어요 하시면서 받질 않으셔. 그렇게 받으신 물건도 결국엔 우리 집이나 친척들한테 다 나눠주시지. 본인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정말 우리 이모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이모님께 대학 진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처럼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조언을 들으러 갔었어. 그런 중요한 일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대신 가셔서 내 이야기를 물어보시곤 했지. 내가 궁금해서 가끔 무속 관련된 거를 조심스레 물어보면 이모님은 아예 상대도 안 해주셨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부처님이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님께 인사드리러 이모님 댁에 갔었지. 이모님은 항상 나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시거든. 표현도 아주 격하셔. 아이고 우리 뚱강아지 왔구나. 이모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이 쌍놈 새끼. 진짜 이모님 앞에선 작아질 수밖에 없어. 욕이 너무 찰져서. 그러니까 사랑인 건 아는데 진심처럼 들릴 때가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해. 부처님과 신들을 모셔놓은 법당에서 인사를 드리고 밥도 냠냠 맛있게 먹고 다시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야. 법당 안에서 평소처럼 요즘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혹시 절에 가면 신도들 이름이나 뭐 생년월일 같은 거 적어두고 촛불 켜두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게 이모님 법당 안에도 있었어. 연꽃 모양으로 초가 켜져 있었거든? 아마 인등이라고 부르는 걸 거야. 내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말이지. 근데 그걸 하필 내가 제일 먼저 본 거야. 이모님 법당 구조는 집 안쪽이라 바람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 작은 창문 밑에 그 인등이 있었고 유리문으로 그걸 닫는 구조였지. 바람이 들어갈 그게 아예 없었던 구조야. 내가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릴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게 벌써 2시간은 지났고 내가 직접 창문도 다시 닫았거든. 그리고 인등 유리문도 닫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신도 이름이 적힌 인등 중에 하나, 그 초가 꺼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 불이 꺼지면 연기가 올라오잖아.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아. 내가 그걸 보고 말했어. 이모, 저거 불 꺼졌는데요? 그 말에 일제히 다들 그 인등으로 시선을 옮겼지. 그리고 나도 이모님 표정을 봤는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싹 굳는 거야. 이모님은 그 인등 앞에 가셔서 꺼진 초를 한참 쳐다보셨어. 나는 분위기를 잘 못 읽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모 그거 다시 킬까요? 하고 성냥을 찾고 있었는데 이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 아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냅둬. 욕심이 참 많았는데 운이 거기까지인가 보지 뭐. 그 말을 남기시고 법당을 나가시더니 창밖을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 우리 가족은 거실로 나가서 이모님 시종 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모님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셔서 나오질 않으시는 거야.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이모님이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나오셨어. 나는 어쩌다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이모님이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런가? 알겠네. 불쌍한 사람 같으니 내일 찾아간다고 전해주게. 짐작이 가지. 그 신도분 세상을 떠나셨어. 이모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신도분은 사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모님께 조언을 구하러 오셨던 분이었대. 이모님은 사업이나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 일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웬만하면 다 맞았고 그분도 그 덕분에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빚도 다 갚고 새 인생을 살고 계셨던 그런 분이래. 그런데 그날 사업 문제로 급한 일이 생겨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 인등에 불이 딱 꺼진 그 시점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정말이야. 나 그거 내 눈으로 직접 봤고 귀로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그 인등의 초가 꺼진 시간이랑 사람의 생명이 꺼진 시간이랑 겹칠 수가 있는 건지. 이번 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계속 나. 뭔가 멍한 느낌이야. 다른 사람들한텐 믿기 힘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때의 기억만 떠올려도 등줄기가 오싹해지고 지금도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아. 혹시 인등과 연등을 헷갈릴까봐 설명을 더해둘게. 인등은 연등이랑은 다른 거야. 연등은 부처님 모신 날에 예쁜 색깔로 장식해서 거리에 막 걸려있는 것들을 말하고, 내가 말한 인등은 작은 불상이나 연꽃 모양으로 만든 초를 켜고 거기에 신도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유리장 안에 진열을 해놓는 걸 말해. 요즘은 전기식도 많지만 우리 이모님은 연꽃 모양 초를 주기적으로 직접 갈아주시고 직접 불도 붙였어. 혹시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정리해서 남겨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되게 좀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인등이라는 거를 알아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 종교가 없어요. 그치만 할머니 외가 친가 두 분 다 불교 쪽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는 좀 익숙해요. 갔을 때 인등이라는 게 왜 우리 막 소원 같은 거 적고 아니면 뭐 생년월일 적고 이름 적어가지고 유리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초를 켜거든요.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갑자기 바람이 아예 들 수가 없는 그 유리관 안에 있는 인등의 초가 딱 꺼지는 걸 봤고 그 순간 거기 써있던 생년월일의 주인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오님, 저도 가위 엄청 눌린 집에서 살았었을 때 옷방만 가면 이명이 계속 들렸었어요. 옷방에 뭔가가 있었나 보다.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과학도 정말 좋아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귀신이 옷 좋아하잖아요. 에, 진짜요? 그건 또 처음 들었는데? 화려하고 시끄러운 데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옷까지 좋아한다? 행거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면 옷장에도 귀신들이 있대요. 옷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귀신이 옷이랑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남이 쓰던 거 그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래요. 가져오게 되더라도 소금을 쫙쫙쫙 뿌려야겠다. 그래서 당근 거래하는 거 좀 무섭긴 해. 저는 그래도 당근으로 사진 않고 팔기만 하는데 옷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조심하게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 그게 망자의 옷일 수도 있고 망자의 액세서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해드렸고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이모는 무당 3편.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 그날 우리 가족은 명절 인사를 드리러 이모님 댁에 갔어. 이모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반겨주셨지. 어이구 내 새끼 이제 다 컸네. 대학교도 가고. 근데 키는 왜 그대로야? 아 몰라 우리 똥강아지 그러게요 이모. 제 키는 여기서 끝인가 봐요. 괜찮어 이놈아. 사내 자식이 키로 밥 벌어먹고 살아? 너만 올곧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돼. 외할머니가 너 항상 보살펴 주시니까. 이렇게 항상 나랑 이모님의 첫 인사는 나의 키 이야기야. 얼굴에 수염도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이모는 아직도 내가 꼬맹이 같다고 하셔. 뭐 어쩌겠어. 거의 뭐 해탈의 경지랄까? 이모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과 신들께도 인사를 드린 다음 밥을 먹었어. 명절이라 그런지 반찬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게 많았어. 아마 그래서 이 일이 명절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 내 입은 정말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해. 그래서 내가 배가 나왔나? 아무튼 배부르게 밥도 먹고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조금 도와드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놀다 보니까 슬슬 잠잘 시간이 되었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야. 이모네 집 구조는
거실과 연결된 방이 3개야. 제일 큰 방이 바로 법당이야. 거기엔 부처님 형상의 큰 불상이 3개, 옛날 큰 모니터 정도의 크기의 다른 신들상이 2개, 핸드폰만한 동자승 모양이 1개 정도 있었어. 상 밑에는 6명, 7명 정도가 동시에 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벽엔 형형색색 천과 깃발, 의식 도구들이 놓여 있었지. 그 법당 정면엔 이모님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방이 있었고, 법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TV가 있는 방이 있었어. 그날 누나는 엄마, 이모님과 함께 TV방에서 자고, 아빠랑 나는 법당 맞은편에 있는 이모 방에서 자게 되었어. TV방과 이모님 방은 보통 방문처럼 골이 달린 그런 문이고, 법당은 미닫이 문이었어. 아빠와 나는 그 미닫이 문을 완전히 열어둔 채로 잤어. 고개를 돌리면 법당 안에 촛불들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지. 법당에는 항상 촛불 2개를 켜놔야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는 거였어. 혹시 불이 꺼지거나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환기가 좀 필요하기도 했고, 그렇게 모든 전등을 끄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지. 전등은 다 껐지만 법당 안에 촛불 2개가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 나는 잠들기 전 확실히 그 불빛을 봤던 걸 기억해. 나는 이모 집에서 잘 때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 막 뒤척뒤척 하다가 몇 시간은 지나야 겨우 스르륵 잠드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때도 눈만 부시시하게 떠있고 정신은 멀쩡한 그런 상태였어. 다들 그 느낌 알지? 눈은 감겼는데 의식은 살아있는 그 묘한 상태.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참고로 나는 시력이 정말 안 좋아. 그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고 21살부터 복무 중이야. -9? -8.5? 디옵터야. 아무튼 안경을 벗으면 그냥 색깔만 흐릿하게 구분되고 사물은 전부 뿌옇게 보여. 그래도 밝고 어두운 건 분간할 수 있으니까 법당 쪽에 촛불이 켜져 있다는 건 알아볼 수가 있었어. 나는 지금도 그때 시력이 나빠서 뭔가 헛것을 본 거라고 믿고 싶어. 제발 그러길 바래. 분명히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렸을 땐 법당 쪽엔 촛불 2개가 보였어. 그런데 왼쪽부터 뭔가가 하나씩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불빛이 가려졌다가 다시 보였다가, 왼쪽 불빛이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켜지고, 이번엔 오른쪽 불빛이 가려지고, 그리고 2개가 다시 다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불상 앞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지나간 느낌이라는 거지. 마치 무언가가 쓱 그 앞을 지나가서 촛불이 가렸다가 다시 보인 거지.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어.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아빠를 급하게 깨웠어. 아빠! 아, 왜? 좀 자. 아니, 아빠 법당에 뭐 들어온 것 같아. 빨리 일어나봐요. 그러자 아빠도 잠이 확 깼지. 뭐? 뭔데? 하면서 전등을 딱 켰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사람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문도 그대로였고 촛불도 멀쩡하게 켜져 있는 거야. 나는 아빠한테 혼났지. 자다가 헛거 본 거 아니냐고. 사내 자식이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다시 자려고 누웠어. 근데 이번엔 법당 쪽을 쳐다보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잤지. 근데 그날 꿈을 꿨어. 솔직히 꿈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내 꿈에 나오셨어. 나는 그분이 우리 외할머니라고 믿고 있어. 어릴 적 사진으로만 본 그 외할머니.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던 그 손길의 감촉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그 이후로 나는 머리 만져주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어.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내 머리 만지는 건 너무 싫어했거든. 심지어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는 게 기분 나빠서
꾹 참고 있을 그런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솔솔 잠이 오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편안해. 아침이 됐고 나는 겪었던 일과 꿈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꿈 얘기가 낮에 하면 안 된대. 그 말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꾹 참았어. 그냥 속으로만 되새기고 말았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점심 무렵엔 집으로 출발했어. 차가 막 막혀서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 여보,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엄마 나온 거 있지? 엄마? 외할머니? 진짜 외할머니가 나오셨어? 나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막 질문을 던졌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어떻게 나오셨냐고 막 재촉해서 물어봤지. 엄마는 명절에 인사 와줘서 고맙다고, 사연의 주인공 잘 컸다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할머니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나는 그 순간 확신했어. 그날 밤 나랑 엄마 꿈에 동시에 오신 분은 외할머니였다고.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내서 2살 때 외할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꺼내놓고 멍하니 바라봤어.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 나는 이야기 1편부터 계속 말했지만 외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명절 때마다 성묘는 꼭 가. 잡초도 내가 다 뽑고 벌레도 쫓아드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도 꼭 인사드리러 갈 거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항상 날 보살펴 주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묘한 이야기였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눈이 정말 안 좋대요. -9는 처음 들어봤는데 디옵터라고 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분간이 안 가는데 밝고 어두운 건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촛불이 항상 2개가 켜져 있었는데 그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보아하니 누군가가 그 촛불 앞을 지나간 거였고, 유추해보면 꿈에 찾아왔던 외할머니가 아니었을까. 진짜로 찾아왔던 거였겠죠. 그게 사연의 주인공 눈앞에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절에 절하러 가시거나 기도를 드리셔도 진심으로 하시면 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먼저 가신 친척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알게 모르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요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부모님은 정말로 반드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꿈에서 어머니가 무섭게 쳐다보셔서 납골당을 갔다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말씀해주셨죠. 만약에 꿈에서 그렇게 무섭게 안 쳐다보셨고 납골당을 안 갔더라면 그 도둑이 들었을 때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부모님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이모는 무당 번외편. 이번 이야기는 우리 이모랑 관련된 건 아니고 말하자면 번외편이야. 내 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야. 최근까지도 겪었던 일이라 꽤 생생하게 들었고 듣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얘기가 머리에 계속 맴돌 정도였어. 이 친구 얘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친구한테 허락받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커, 힘도 무지 세고 첫인상도 강해가지고 포스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녀석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막 새하얘지는 거야.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어. 나랑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솔직히 듣고 나서 나도 집에 혼자 가기가 무서운 거야. 이번 이야기는 내가 친구한테 들은 걸 내가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라 조금 와전될 수는 있어. 그래도 최대한 사실 그대로 전달할게. 친구는 재수를 했던 아이야. 재수하면서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하고 또 놀기도 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 21살에 대학교 새내기가 된 거지. 이 친구는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덩치가 엄청 커. 나랑 같이 있으면 그냥 내가 완전 꼬맹이처럼 보일 정도로. 운동을 좋아해서 어깨도 떡 벌어졌고 체격도 아주 좋은 편이야. 무서울 게 전혀 없는 녀석인데 성격은 반전이지. 정말 쿨하고 착해.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 호불호도 확실해서 나랑도 잘 맞아. 학교가 멀다 보니까 자취를 하게 됐고 같은 과 동기들 대부분은 나이가 1살씩 어렸어. 이 친구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이 친구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 친구도 워낙 술을 좋아하고 잘 놀아서 자취방에서 동기들이랑 자주 술을 마시고 어울렸지.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는데 문제의 그 사이코패스틱한 후배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 후배는 겉보기엔 전혀 특이하지 않았대. 그냥 평범하게 생긴 신입생이었고 OT 때나 MT 때 몇 번 마주쳐도 얘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다고 해. 신입생 환영회, MT, 뒤풀이 다들 알겠지만 대학 초반엔 그냥 술이잖아. 그런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게 된 거지. 그날도 새벽 1시쯤 동기들과 새내기 몇 명이랑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대. 다들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고 말술이었던 내 친구는 취기가 조금만 올라온 그 정도였어. 그 후배를 A라고 할게. A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대. 동기들이 너 왜 안 마셔? 라고 계속 말해도 무시하고 혼자 마시고 싶을 때만 그냥 짠도 안 하고 그냥 홀짝홀짝 마셨대. 대화도 안 하고 불러야만 대답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사실 이때부터 얘가 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야 됐다고 친구가 말하더라. 동기들 중 몇 명은 쟤 뭐야 싸가지 존나 없네 하면서 발끈했는데 내 친구는 그냥 냅둬 별일 있겠냐 하고 넘겼대. 그러던 중에 이 A가 안주로 먹던 탕을 데우려고 가스버너를 막 켜고 있었는데 이 A가 쇠젓가락을 가스불 위에 말없이 달구고 있었대. 친구가 그걸 보고 뭐해 취했냐? 하면서 어깨를 툭 건드렸대. 그랬더니 이 A가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말없이 젓가락을 불에 달구고 있었다는 거야. 그 상황이 이상하긴 했지만 친구는 그냥 넘겼어. 근데 갑자기 팔에 화끈한 열감이 느껴졌대. 친구는 뜨거! 하면서 팔을 봤는데 그 A가 불에 달군 젓가락을 친구 팔에 이렇게 쫙 누르고 있던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친구가 분노해서 소리치자 A는 무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대. 어때요? 아파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대. 그 상황에 주변 동기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진짜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 내 친구 팔에는 화상 자국이 이렇게 나있고 지금도 젓가락 자국에 상처가 있어. 그 후 친구는 술자리에서 대놓고 A한테 욕하고 혼내고 동기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 A를 다른 자취방으로 보내버렸어. 친구는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남자 동기 둘이랑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 한 새벽 4시쯤 그 전에 일을 다 잊고 막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 처음엔 친구만 들었는 줄 알았어. 야 지금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냐? 에? 무슨 소리야 형 취했어요? 이래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번엔 그 방에 있던 셋 전부가 다 들었어. 뭐야 지금 새벽 4시인데? 누구지? 친구가 크게 소리쳤어. 누구세요? 그러자 문 너머에서 선배 저 A예요. 정말 소름이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새벽 4시에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혼자 자취방까지 찾아온 거야. 선배 오늘 죄송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사정 생겨서 저 못 재워준다네요. 선배 집에서 자면 안 될까요? 친구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가. 지금 너 보면은 진짜 뭔 일 일어날 것 같거든. 근데 이 A가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선배, 문 좀 열어주세요. 오죽하면 이 시간에 사과하러 왔겠어요. 그 말투가 사과하려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대. 그냥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 그리고 감정 없는 말투. 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동기들도 조용히 숨죽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근데 막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소리에 셋 다 얼어붙은 거야. 정말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무서울 정도로. 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야, 그만 두드리라고! 딴 데 가라고! 진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릴 작정이었던 것 같다고 해. 그 광기 어린 반복적인 노크 소리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결국 참다 못한 친구가 폭발하고 말았어. 저이 씨발놈이 진짜 하면서 벌컥 하고 문을 여는 순간 이 A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확 밀고 들어오려고 했대. 친구를 밀치다시피 하면서. 하지만 방 안에 동기들이 다 같이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는 거야. 친구가 말했어. 아씨 깜짝이야. 근데 이 새끼가 간땡이가 부었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A가 말했어. 선배 친구들도 있었군요. 전 선배 혼자 계신 줄 알고. 죄송해요. 딴 데 가서 잘게요. 친구가 말했지. 와, 이 새끼 진짜 또라이네. 야, 그럼 문을 두드리지 말던가 진작 좀 가던가. 야, 근데 너 등 뒤에 그 뭐야? 그런데 친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그냥 가볼게요. 그리고는 1층 계단으로 쏜살같이 뛰어내려갔대. 근데 그 순간 친구랑 동기 1, 동기 2 이 세 명이 동시에 똑같은 걸 느꼈어. 야, 너 봤지? 저 새끼 지금 칼 들고 있었던 거 봤지? 너도 봤어? 형도 봤어? 그 순간 셋 다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해. 진짜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봤대. 그렇게 세 명 다 너무 무서워서 그날 아침에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대. 수업도 못 갔고. 그날 들어야 했던 수업은 A도 듣는 수업이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A도 수업에 안 나왔다는 거야. 혹시 이 새끼 지금 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3대 1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우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예 안 된 거지. 그 다음날 다시 학교에 갔지만 친구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또 화가 나서 A한테 전화를 몇 통 했대. 너 어제 뭐 하려고 그랬냐? 왜 그런 짓을 했냐? 칼 뭐냐? 따지려고 말이야. 근데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캠퍼스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대. 결국 자퇴를 한 거였지. 방학하고 다시 동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이 A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나 해서 전화를 또 걸어봤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놈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였죠. 진짜 사이코패스다. 감정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니까 막 다 같이 OT 때 술 먹고 짠하고 하는데 얘는 그 짠에 어울리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만 먹고 짠 제의가 와도 안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술자리에서 쇠젓가락에 불에 달구면은 뜨거울까? 이 사연의 주인공 친구한테 팔에 쭉 눌러본 거야. 이 또라이 새끼죠 이거. 자취방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이 사연 주인공 친구만 있는 줄 알고 쑥 들어왔는데 두 명이 더 있네. 그래서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네요 가볼게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칼. 야, 이런 새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모는 무당이라는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국 괴담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해외 괴담은 생소하죠? 이번엔 해외 괴담 짧은 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유리창 너머. 유학 중에 들었던 괴담이야. 미국 괴담 한번 풀어볼게. 혹시 유리로만 된 집 들어본 적 있어? 밖에선 안이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유리 재질로 만든 집 같은 거. 미국 부잣집 동네엔 꼭 한두 채쯤 그런 집이 있어. 채광도 좋고 뭔가 세련돼 보인다고 해서 한때 꽤 인기가 있었대. 아무튼 이 이야기는 미국 부촌 팔로스 버디스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한 여고생이 용돈을 벌려고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됐대. 그날은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거실에서 TV를 딱 보고 있었는데 TV 맞은편, 그러니까 유리벽 너머 정원 쪽 거기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대. 그 남자는 후드티를 딱 쓰고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대.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집 안을 뚫어지게 째려보고 있었지. 그 시기가 마침 부촌에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던 그때였다고 해. 당연히 겁은 났지만 괜히 놀라서 당황한 티를 내면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여고생은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대. 지금 베이비시팅 중인데 어떤 남자가 집을 노려보고 있어. 야, 대신 신고 좀 해줘라.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TV 보는 척을 했대. 곁눈질로 계속 그 남자가 아직도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어. 경찰이 정원을 막 수색하고 주변 도로까지 전부 통제하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 남자가 어디에도 없는 거야. 들어온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고 도로 통제까지 했는데 흔적이 아예 발견이 안 된 거야. 그 상황에 경찰은 이거 혹시 허위 신고 아니에요? 하면서 의심을 했대. 이 여고생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경찰이 갑자기 외친 거야. 소파 뒤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바닥이 카페트여서 누가 밟으면 자국이 쉽게 남거든. 그 발자국이 정확히 여고생이 앉아있던 소파 바로 뒤에 남아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고생은 유리창 밖 정원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집 안 바로 자기 등 뒤에 서 있었던 걸 본 거였어. 밤이라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유리창에 비친 집 안의 모습이 반사되어서 그 남자를 유리 밖에 정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였지. 이 남자는 사실 뒤에 있던 거야. 정말 다행히도 그 남자는 금품만 훔치고 도망갔고 여고생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해. 나중엔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드레싱룸 벽장? 그러니까 손님용 코트를 넣는 그 좁은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봐. 바로 등 뒤에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걸 유리창 너머에 있다고 착각한 그런 상황. 계속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 칼 든 사람이 서 있던 거지. 어우 무서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였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상상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유리창 너머에 남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괜히 당황한 티를 내면은 얘가 들어와서 날 찌를까봐 태어난 척하면서 막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집 안 바로 내 뒤에 있던 남자를 유리창을 통해서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뒤에서 칼을 들고 계속 보고 있던 거죠. 얘가 조금만 이상한 낌새를 탁 하면은 바로. 어쨌든 여고생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와, 소름 돋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이야기가 시리즈물입니다.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들과 달라 1편. 글을 쓰기 전에 이건 과학적인 근거나 이론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겪은 경험들에 중점을 둔 이야기라는 걸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말해보자면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정의하긴 좀 애매한데 현실과 다른 뭔가를 종종 먼저 보는 경험이 자주 있거든. 내가 겪은 일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했을 때 일이야.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어서 내 쪽으로 초록불이 들어왔길래 출발했어. 근데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 둔기로 내려친 것 같은 그런 묵직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동시에 끼쿵 하는 전형적인 교통사고 소리가 들리더라고.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그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봤지. 그 순간 내가 바라본 방향에서 진짜로 자동차랑 오토바이가 뽕 사고 나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나는 분명히 사고 소리를 듣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타이밍에 사고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사고가 난 거지. 어떻게 보면 사고를 미리 들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각이었어. 귀가 이상한 건가 싶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이런 걸 처음 겪은 건 유치원 때였어.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시간이었고 선생님이 플라스틱 식판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밥 먹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그 식판들이 한꺼번에 와라라락 쏟아져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모습이 보였어. 와 하고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였는데 다시 보니까 식판들이 멀쩡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했어서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식판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식판 바구니가 정말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잽싸게 뛰어갔는데 그 어린 손으로 얼마나 제대로 잡았겠어. 결국 하나만 잡고 나머지 식판은 전부 떨어져서 깨졌지.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사고친 걸로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이었어. 근데 반대편 플랫폼에 어떤 남자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씩 웃는 거야. 그때는 내가 좀 깡이 있었던 때라 저 새끼 봐라 하면서 나도 그냥 웃어줬어.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러면서 선로로 뛰어내리는 거야. 놀라서 친구들한테 야 지금 봤어? 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떨어진 자리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 의자에 아까 그 남자 씩 웃었던 그 남자가 멀쩡히 앉아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사라지질 않더라고. 그리고 우리 쪽 지하철이 와서 탔는데 반대편 지하철도 들어오더니 그 남자가 일어나서 나를 보면 씩 웃더니 그대로 지하철로 뛴 거야. 살자를 한 거지. 그때 진짜 멘붕이 왔어. 내가 뭘 본 건지 헷갈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어. 이 외에도 자잘한 일들이 꽤 있어. 가장 흔한 건 전화가 울리기 전에 먼저 울렸다고 느끼는 일이야. 전화 왔다 싶어서 핸드폰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떠 있는 거야. 근데 몇 초 뒤에 진짜 전화가 와. 이럴 땐 닭살이 막 돋곤 하지. 이거 뭐지?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뭔가를 먼저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해. 신기하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너무 이런 류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지몽 같은 경우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떤 장면을 보는데 그게 근미래에 한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진짜 눈으로 보는 거야. 마치 웹툰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능력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여러분도 이런 능력은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또 제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깊은데 그건 과학 채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엄청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무게가 다르잖아. 그 둘의 흐르는 시간도 다르고, 레이서들 빠르게 차를 타고 돌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간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사는 우리들과의 시간도 다르게 흐르고, 아무튼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게 과학적인 건데, 혹시 이 사람도 뭔가 요인은 모르겠어. 하지만 근미래를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겠죠. 이제부터 그 사람이 겪은 이야기들 시리즈물로 쭉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들과 달라 2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어머니가 겪은 실화야. 내가 태어날 무렵, 그러니까 태어나기 하루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 어머니 무협지를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날 밤에도 무협지 비디오를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 시간이 자정을 넘긴 늦은 밤이었고 어머니가 TV 화면에 푹 빠져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TV 뒤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나오더래. 대체 저게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머리를 탁 풀어헤친 여자가 우리 어머니와 뱃속에 있던 나를 위아래로 탁 훑어보면서 한마디 했대. 미녀는 애 때문에 산 줄 알아? 그 말을 남기고 천장 위로 솟구치듯이 쑥 하고 사라졌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태어났지.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겪으며 살아와서 그런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 바로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어. 그때 우리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고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어. 슈퍼랑 얘기가 돼 있어서 나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가서 그냥 집어오고 월말에 그걸 결제하는 방식이었지. 어느 날 어머니가 장을 보시고 오면서 후라이드 치킨을 사오셨지.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음료수를 사러 슈퍼에 갔어. 음료수를 들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장면이 주마등처럼 슥 스쳐 지나가는 거야.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택시에 치여가지고 쭉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었어. 순간 그걸 멍하게 보고 있다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다시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고. 그냥 내가 치킨에 너무 들떠있나 싶었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건넜어. 근데 그 순간 내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팍 처박혔어.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나는 그 형이랑 매일 병원 옥상에서 놀았어. 근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항상 옥상에는 나 혼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 형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 본 존재였던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내가 23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뒤 겪은 일이야. 첫 회식 날이었지. 음식점에 가고 있었는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막 뭔가 웅성웅성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나도 고개를 돌려봤는데 어떤 손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그 영혼이 빠져나가고 껍데기가 남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탁 고꾸라지는 거야. 다시 고개를 돌려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온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또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냥 넘기고 우리도 자리에 앉아서 회식을 시작했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 뒤쪽 테이블에서
네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막 정리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아까 내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이 고꾸라지면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소름이 딱 끼쳤어. 결국 그 사람은 119에 실려갔고 나는 뭐지 방금? 싶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술에 집중했어. 근데 술이 한참 올라올 때쯤 내 귓가에 누가 속삭이는 게 들리는 거야. 그 소리는 마치 나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 말이 뭐였냐면 너도 봤지? 그 순간 와 이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내 귓가에 속삭이던 그거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가까운 미래를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귀신이 뱃속에 있는 이 사연의 주인공을 딱 훑어보더니 얘 때문에 산 줄 알아? 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비범한 거를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었나 봐.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귀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느끼고. 귀신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웃고 있는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왜 웃고 있냐?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벌어질 불행을 이미 알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야. 사고 나겠구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연의 주인공 귓가에 와서 어떤 존재가 말했죠. 너도 봤지? 그러니까 너도 그런 귀신들 같은 능력이 있지? 너도 분명 보이지? 라고 귀신이 와서 말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와 여러모로 진짜 소름 끼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그 능력이 저는 웹툰에서만 봤는데 야 이거를 현실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들과 달라 3편. 3편은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내가 3살 때 기억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몇 가지 최근에 겪었던 일 말해보려고 해. 아니 그럼 로또 번호는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내가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아니 세상 모든 무당들이 그냥 로또만 하고 살겠지. 나는 무당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 쪽으로는 알 길이 없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상한 일이 좀 종종 있는 사람이지. 내가 3살 때 우리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그때 우리 집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어.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거든. 그리고 나랑 항상 놀아주던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어. 그 형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나는 그 형이랑 늘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 어느 날 그 형이랑 장난을 치다가 전기밥솥 증기 배출구 알지? 거기에 손을 휙 대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 그땐 그냥 아프고 어쩌고 뭐 할 새도 없이 그냥 계속 울었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고 엄마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오셔서 많이 속상해 하셨대.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이 그 형이랑 장난치다가 또 같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어. 이번에도 우리 엄마가 강제 소환되셨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 나는 담요에 누운 채 막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어머니가 나의 3살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멘붕이 오는 거야. 엄마 말씀이 그 당시 가정부 아줌마가 설거지를 하느라 잠깐 혼자 놀라고 나를 주방에 앉혀두면 꼭 나는 밥솥 앞에 가서 화상을 입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 그럼 나랑 같이 놀던 그 형은? 우리 어머니가 쿨하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형이 어딨어.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는 내가 혼자 벌인 걸로 돼 있어. 이상해. 난 분명히 형이랑 놀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해 줄게. 얼마 전 버스를 탔을 때 일인데 나는 버스를 타면 항상 뒷자리 중에 타이어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자리 알아? 이른바 타 툭 튀 자리를 좋아해.
그날도 타투키 자리에 앉아서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한참을 가다가 눈을 떴는데 버스 안에 여러 명의 취객, 아저씨, 아줌마, 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자꾸 눈길이 가는 한 명이 있었어.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여자였어.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표정 자체가 너무 우울해 보이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보게 되다가 버스가 멈췄고 그 여자가 내리더니 길에서 아이고 자빠지는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웃음이 막 나왔어. 혼자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문득 버스 안을 봤더니 그 여자가 버스 안에서 쟤 뭐야 미친놈이 혼자 웃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버스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다가 진짜로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세가 아까랑 너무 똑같아서 순간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친구 중에 가끔 귀신을 보는 놈이 있는데 걔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와. 왜냐면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걔 혼자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날 귀신을 봤다는 거야. 출근한 후라 집엔 걔밖에 없었거든. 근데 걔 말로는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뒤척이다가 무심코 컴퓨터 책상 아래를 봤는데 거기에 검정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는 그걸 보고 바로 기절했고 내가 퇴근했을 때 보니까 TV랑 컴퓨터가 다 켜져 있고 문도 열려 있었어.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 없어. 진심으로. 혹시 그게 내 눈을 피해서 숨어 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까지도 그런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걸로 보여요. 버스에서도 어떤 여자가 하차해가지고 툭 넘어지는 걸 보고 막 웃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여자가 계속 타고 있었고 실제로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거죠. 이런 신기한 능력 플러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무언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겠죠. 귀신을 보는 친구가 얘네 집에 놀러 왔다가 진짜 귀신을 본 거예요. 컴퓨터 책상 아래 숨어있던 귀신을.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그 귀신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이 귀신이 그 악귀, 그러니까 귀기, 그게 너무 세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잘 감추고 있었던 걸까? 귀신들이요, 그냥 보이는 귀신도 무섭지만 정말 센 귀신들은 자기 모습을 잘 감춘대요. 그래서 퇴마사나 이런 사람들의 눈을 잘 속인대. 그런 이치로 뭔가 센 게 이 집에 붙어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재즈님이 말씀하셨네. 귀신 보는 사람이 와서 숨었겠죠. 아니 근데 사연의 주인공한테도 안 보였잖아요, 살면서. 아니면 사연의 주인공한테 붙어있던 여자였나? 근데 그날은 안 따라가고 집에 있었나? 대체 뭐였을까요? 너무 궁금해. 이게 왜 거기 숨어 있었던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능력을 준다고 하면 가질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거를 배척하고 무서워하고 결국엔 배제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면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좀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엔 그 귀신이 등 뒤에만 졸졸 쫓아다닌 건가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거 전편에서 식당에서 말했잖아요. 귀신이 귓가에 야 너도 봤지? 그러니까 계속 붙어 다녔던 거야. 왜냐면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기가 비범했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가 센 사람은 귀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늘상 뒤쪽에 붙어 다니다가 그날은 같이 못 따라가고 책상 밑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 아는 게 힘이다 대 모르는 게 약이다.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 파입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나의 망상인지 그거의 갈림길에서 매번 고민하고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남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이 사연의 주인공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잡고 컸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붕괴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면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을까?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들과 달라 4편. 이건 이틀 전에 겪은 일이야. 일이 끝나고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나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차선 쪽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스쿠터가 마치 자동차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이거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반강제적으로 스쿠터를 세웠어. 다행히 차가 많아가지고 속도도 안 나고 있던 상황이고 좌회전하는 차는 나밖에 없던 상황이라 무리 없이 멈출 수 있었지. 근데 그 순간 내 눈 앞 2차선에서 봉고차랑 군용 트럭이 훅 하면서 불법 유턴을 시전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었지. 1차선에서 유턴이 아니라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혼잣말로 뭐야 저건 씨 하면서 궁시렁대면서 다시 출발을 하려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 아까 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설마 뭐 또 이상한 일이 있겠어 싶어서 악셀을 딱 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랑 충돌할 뻔했어. 정말 아찔했지. 나는 원래 스쿠터든 바이크든 시내 주행 시에는 항상 60km 속도 제한을 지키고 브레이크랑도 친해서 급정거도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빡 잡고 겨우 멈췄는데 그 택시기사한테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고 기분이 좀 더러웠어. 그날따라 밤도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무척 피곤했지.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는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잡아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는 날이었어. 벌써 14년지기 친구들인데 모처럼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카톡에 글을 남겼지. 근데 친구한테서 뜻밖의 답장이 왔어. 야 미안, 나 이러이러해서 오늘 모임 못 나가겠다. 그리고는 사진 하나가 첨부돼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진이었어. 그걸 보는 순간 설마 내가 당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친구한테 간 건가? 하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퓨전 호프, 그러니까 어릴 때 다녔던 술집들을 별로 안 좋아해. 시끄럽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곳들이거든. 그런 술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싸움인데 나는 그런 걸 너무 자주 목격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야. 20살 대학 새내기 때 일이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맥주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한 사람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어. 또 싸움 났네 하고 우리 테이블 친구들한테 말하고는 일어났지.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평소처럼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고 오히려 나만 괜히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놈이 돼버린 거지. 그 상황이 어색해서 다시 하면서 자리에 앉았지. 근데 그때 입구 쪽에서 막 건장한 학생 한 명이 들어왔어. 얘가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까 머리를 박고 있던 그 테이블로 가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막 하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때 직감이 왔지. 아, 이거였구나. 결국 그 건장한 남자가 그 500cc 맥주잔은 있지, 그걸 들어서 앉아있는 사람 머리에 뻑 하고 내리친 거야. 그 사람은 아까 내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지. 그 일 이후에 내 친구들이
너 어떻게 미리 알았어? 라며 나를 추궁하기도 했어. 근데 나도 몰라. 그냥 보이는 거야 난. 이제는 정말 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게. 마지막으로 하나 말하자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 혼자 있는데 막 시선 같은 게 느껴질 때 그건 뭐예요? 내 대답은 이거야. 그건 진짜로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간에.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 경우에는 이상한 상황이 먼저 펼쳐지기 직전에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 온 사방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 그래, 네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그리고 시선이 느껴져. 그리고 혹시 영화 올감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귀신 목소리가 녹음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위험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 나 그런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어. 실제로 내가 처음 이상한 걸 본 것도 소리가 먼저였거든. 무언가가 나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또 하나 나오네요. 그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보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잡귀 같은 것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신들이 보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의 능력이 비범하기도 하고, 저는 어떤 무당한테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이상의 어나더 레벨의 능력인 것 같아.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고 태어난 이 사연의 주인공을 높은 차원의 신들이 지켜보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봤다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느낌? 아시죠? 그때는 정말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전에 그 호기심 천국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뇌파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베타파였나? 모르겠어. 난 그때 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나온대, 뇌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선들, 그게 그냥 헛개 아니라는 거지. 돌아봤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더 무서운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쵸, 그런 능력이 꼭 좋은 게 아니라 등가 교환, 그러니까 모든 게 등가 교환이죠. 어쩌면 수명을 끌어다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귀에서 문득 삐 소리가 울린다면 그건 귀신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리다 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모여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삐 소리 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실험해 본 건가? 또 이건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디오리 간식 하나 주고 해야겠다. 알았어. 디오라, 아빠 귀에서 삐 했어. 앉아야지. 그렇지. 다음에 또 먹자. 디오리 잘 먹었어?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전부 들려드린 것 같고요. 마무리 잡담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이랑 구독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팀 회의가 있는 날이고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무서운 단편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또 시나리오로 써서 가서 회의하고 또 찍어볼 수 있으면은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찍게 되면은 여성분, 그러니까 여성 연기자분의 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구해가지고 찍어볼까 싶어요. 계속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와,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엔 음향을 좀 넣어보셔요. 그 단편 영화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일단 한국말 대사가 안 나와서 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 그런 단편들도 물론 지금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에서 대사를 넣지 않았던 거고, 모르겠어요. 다음 편에도 그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고, 혹시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막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구찌 안돼, 내려와. 안돼 야 내려와. 뭐야, 안돼. 미쳤어. 구찌는 언제쯤 사고를 안 칠까? 머리야.
아니 아까부터 이상하게요. 제가 이렇게 두통이 심했던 적은 없는데 이야기 중간에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겠죠 여러분들? 설마 혹시 여기서 귀신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찍힌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일렁일렁 움직인대요. 아, 몸살 난 거라고요? 몸뚱아리가 튼튼해.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과몰입하면 더 머리가 아프게 느낄 수 있어요. 릴렉스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입을 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밤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막 5,000명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벤트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00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10,000명 되고 또 광고도 붙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체력을 갈아 넣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또 내일 출근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저는 이 방송이 꺼지고 또 열심히 편집을 하고 내일 회의 잘 갔다 오고 우리 또 토요일날 저녁에 보자고요. 재정은 투자를 받아야지 본인 돈 들어가면 망합니다. 하여튼 투자를 받을 때까지 올라가야죠. 자, 여러분들 저는 무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님들, 왕자님들 잘 자요. 누나 형들 잘 자요. 그래. 아니 아빠 얼굴 가리지 말고 누나 형들 잘 자요 해. 아니 똥구멍 보여주지 말고 누나 형들 잘 자요. 아니 여기 봐봐 디오라 거기 말고 여기 봐봐 잘 자요 해. 여기 그렇지 여기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해. 여러분 골골송 들으면서 좋은 밤 되세요. 고양이 골골송이 심장에 좋대요.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만나요. 안녕.